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요. 드디어 제가 보기에 속 시원하게 일하는 정당이 등장했습니다. 이 당 총재님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꾸 외국에서 한국 교육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찬사를 보내시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러고 세계은행 총재도 그러고 그랬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6살 아이를 입시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나라입니다. 서울 강남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다 가고요.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한다면서 일을 그만두고 그래서 노동력 문제가 생기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의 인구가 줄고 있어서 소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 모델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극단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강남 집중, 집값 폭등 막아야 되니까. 근데 입시가 문제니까 입시제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강남 출신 대학 정원 상한제를 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서울에 있는 이른바 인서울 좋은 대학교에서 학생들 선발할 때 강남 지역 이런 데 할당해서 조금만 뽑고요. 지역의 인구 비례대로, 학령 인구 비례대로 지역에 다 비중 맞춰가지고 골고루 뽑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당 총재님이. 나 너무 시원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아쉽게도 이 당이 진짜 정당 아니고요.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제학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경제학자신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한국은행은 금리 정하고 뭐 이런 데 하는 데인 줄 아셨죠? 그렇지만 금리 정하려면은 나라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지 금리를 경기 사이클에 맞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심경을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했네요. 이런 고민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사실? 그렇죠. 대통령이잖아요. 또 누구죠? 집권 여당.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죠. 만찬을 같이 하셨어요. 기대를 갖고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기를 준비했다. 그런 다음에 여당 지도부는 묵묵히 그 대통령과 함께 고기를 먹고 나왔습니다. 어떤 현안도 논의했다는 흔적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새 고민을 나눌 줄 알았더니 고민이 아니고 고기를 나누고 오셨어요.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타던 말은 지쳤다. 이제 말을 갈아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갈아타는 건 고사하고요. 지금 타고 있는 말 혹시 잡아서 고기로 드시고 나라를 정리할 생각이 아니시면 정신 좀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요즘 계속 나와서요. 그리고 주택 전망지수 조사한 게 또 나왔는데 네. 그것도 치솟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나 보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답변 드리기 전에 교수님이 이제는 이창용 총재가 교육에 대한 문제 얘기했잖아요. 사실 제 의견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과 교육은 우리나라의 가장 1순위 개혁 과제고 둘이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이제 교육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을 리서치하고 전문가로니까 사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서울 집중이나 강남 집중을 없애야죠. 그런데 저렇게 지역 할당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또 몰릴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최근에 의대를 할당제로 하니까 일부 지역에 지금 막 그 교육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끝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능을 되게 쉽게 해요. 아, 그래. 네. 그 다음에 일정률의 점수가 올라오면 뽑아요. 뽑기로요. 아, 추첨으로. 예. 아. 예. 그러면은 정말로 이건요. 뭐 지역도 없어지는 거 그냥.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일종의 물리적 공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는 잘 못 뽑았다. 다음에 잘 뽑아야겠다. 이런 어떤 희망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는 뽑기를 하자. 근데 떨어지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뽑기에서 나 공부 잘하는데 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오히려 지금의 어떤 불공정성.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일부 대학을 보면 거의 부모와 부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공정성보다는 오히려 더 공정하지 않을까. 하기는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도 뽑기죠. 그쵸. 내가 잘해서 뭐
좋은 부모님을 그렇습니다.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 그러네요. 저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마이클 샌델이라고 맞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쓰신 네, 분이 맞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셨죠. 공정이 무엇인가. 네네네. 뭐 그런 책에서 이제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공정하다는 착각. 그렇죠. 네, 그 네, 책에서. 네, 맞습니다. 아,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해드리면 교수님이 요즘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3년 내 최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전망 지수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막 신문에서나 전문가들이 전망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망 지수가 35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35개월 전이 언제였냐면 21년 10월이었어요. 코로나 때네요. 네. 그런데 이때가 우리나라 집값이 가장 고점이었을 때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오르면 전망 지수가 상승합니다. 아, 사람들은요, 가격이 오를 때만요,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을 해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전망 지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요, 전망 지수가 아니고요, 동행 지수예요. 선행 지수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그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쵸. 오르면 따라 사고 싶고 맞습니다. 떨어지면은 막 팔고 싶고. 정확한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한국의 부동산이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면 사고 빠지면 안 삽니다. 팔고. 그런 현상이 이 전망지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망지수 때문에 와 그럼 집값이 오른다는 거야? 오히려 전망지수가 오르면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올란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네, 그게 과거에도 보여줬고 특히 최근에 이런 어떤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보면 사실 전망지수가 오히려 높으면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고 고점이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망지수의 성격을 달리 봐야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 그렇죠. 그럼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거는 사실인가요? 오르고 있으니까 전망도 좋아지는 거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나요? 8월까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으니까 전망지수도 올랐고 사람들이 와 올랐으니까 더 오르겠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정책 이슈 말씀하시면서 신혼부부 특공이나 이런 이제 대출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가계대출 늘리면서 사실 수요를 많이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 이게 끝나면은 꺼질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죠. 그건 현상이죠. 네. 그런데 현상과 전망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른다고 해서 또 하반기에 더 오르냐, 내년에 집값이 오르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상 중에서 가격 지표보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르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보는 가격 얼마 올랐다, 어느 지역이 고점 이거보다도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를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 7월에 8,229건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거래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요, 8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627건이고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거래 신고 기간이 2개월인데 그러면 8월에 거래됐어도 9월 말까지가 신고되잖아요. 그 거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6,000건을 조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7월에 8,000건보다 거의 2,000건이 줄어들죠. 이미 시장은요 꺾였어요. 그리고 9월 현재요. 9월 현재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됩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솔직히 제가 그 며칠 전부터 부동산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서울 강북 지역이에요. 네. 근데 가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7월 달에 엄청나게 막 몰려서 가격이 막 올라서 거래가 좀 됐었는데 지금은 그 가격은 고사하고 쭉 떨어진 가격에도 수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문에는 계속 이게 부동산 가격 오르고 거래량은 는다는 것처럼 저는 읽어가지고 내가 잘못 갔나? 잘못된 지역을 가서 이런 얘기 듣는 거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표들은 사실 과거의 지표죠. 과거의 지표가 미래를 예측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마치 심리 지수처럼. 과거의 지표나 현재 상황을 보고 심리는 불안하지만 그 심리가 자산 시장을 움직이긴 힘들거든요. 특히 부동산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지수가 이렇게 올라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사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고 싶다는 수요가 어떻게 다 수요로 연결됩니까? 그럴 순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집값은 조달, 즉 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다시 유효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량이 가파르게 감소할 거예요. 그거를 유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호는 뭐냐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는 신호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그 7월 이전까지만 해도 뭐 스트레스 DSR 연기하고 막 대출을 풀려고 하다가 최근엔 또 대출 조인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좀 혹시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수요가 계속 사주려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산이 증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대출을 더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대출에 일정 부분의 규제가 들어오면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8월에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9조 원이 증가했거든요. 월간으로 해서. 그러면 이 집값을 올려주려면 8월에는요, 9월에는요 10조 원이 돼야 돼요. 더 증가해야죠. 가계대출이. 그렇죠. 그게 논리상 맞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계대출을 좀 줄이거나 줄어들면 당연히 그 가격을 버틸 수 있는 수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다가 팔고 다른 집을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전세 들어 있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사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대출이 일어나서 새로운 돈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저축해놨다가 네. 좀 집을 늘리거나 이런 수요는 있을 수는 있지 않아요? 아니면 전세에서 뭐 매매로 가거나. 그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죠. 시장을 움직일 수만 있는 큰 수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확히 어떤 지표에서 볼 수 있냐면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 증가와 정확하게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4월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4월부터 가계대출이 4조 원, 5조 원, 6조 원, 7조 원, 9조 원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수요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 총재는 아까 저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은 그 가계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계대출이라는 게 돈을 빌렸으면은 그 돈으로 뭐 주택을 샀든 뭘 했든 간에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갚으려면 일해서 소득을 벌어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이거 못 갚으면 이제 경제가 디폴트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디폴트가 되고 그거를 이제 걱정을 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과의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건데 사실은요, 저는요,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가계부채를 늘린 주범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뭐 유일하게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가장 큰 원인은 금리를 못 올렸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이상 오를 때 우리는 3%대 머물렀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았던 시절은요 거의 없다고요. 자기가 안 올려놓고 한국은행이 안 올려서 가계부채가 증가했는데 이제 증가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럼 올릴 때 올렸어야죠. 하나도 안 올리고. 그때는 왜 못 올렸냐면 똑같았어요. 뭐냐면 가계부채가 많아서 못 올린대요. 부담이 되니까 네, 금리를 네. 올리면. 지금은 오히려 무슨 얘기 하는지 가계부채가 많아서 못 내려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너무 한국은행 총재한테 뭐라고 해야 된다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아까 말씀한 좋은 당에 나왔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좋은 당이 아닙니다. 나쁜 당이에요. 아니 근데 자영업자들 대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있죠. 금리를 높이면 그분들이 그거는 재정으로 풀어야죠. 교수님. 근데 또 정부에서는 감세를 통해서 재정 지출을 계속 낮추겠다고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미스가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물가 상승률이 낮춰야 자영업자들 분들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자영업자 빚에 눌린 힘드신 분들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소비 진작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저는요 자영업자 분들한테 이자를 적게 받고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입니까? 장사를 잘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를 늘려주고 내수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핵심이잖아요. 그건 재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은 금리를 통해서 금융정책하고 각자의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재정정책을 통해서 풀어주면 되잖아요. 이걸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왜 한국은행은 금리 안 내리냐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또 한국은행에서는 정부는 왜 재정을 안 풀고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는 서로 욕하고 있으니 이게 저는 서로 호흡이 안 맞네요. 그렇습니다. 답답하시죠? 제가 괜히 화를 냈네요. 네? 아닙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집값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네. 가계 대출 조이는 거는 사실 금융 안정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불가피하죠. 예, 그렇죠. 은행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경제 전체가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당분간 가지 않을까요? 그럴 가계 수밖에 대출 조이기는? 없습니다. 이제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절대량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 속도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정부도 불가피하게 규제를 한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은행들도요,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험자산을 계속 증가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장사하는 은행이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사실은 이런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그 소비자들이 실수요자들이 저축을 통해서 집을 사는 데는 지금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가계 대출이 주입되면서 7월까지 그 몇 달 동안의 상승이 있었다면 이후에 가계 대출을 장기적으로 조인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수요가 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럴 가능성이 거네요. 있죠.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집값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증가하니까. 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유효 수요가 계속 감소하면서 거래량 줄어들고 시장은 그런 어떤 변화를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똑같이 있었어요. 네. 2010년부터 2013년. 네. 거래량도 줄어들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후기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몇 년, 한 1, 2년 뒤부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공교롭게 또 그 시기에 어떤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의 트리거가 됐던 건 2009년에 갑작스런 수요 증가입니다. 대출을 통한. 2009년도에요.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해요. 2009년에요. 네. 그게 금융위기 바로 다음인데. 그렇죠. 전 세계가 불황에 빠져 있는데 대한민국의 서울 아파트 가격만 오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왜 그랬죠?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빠지니까 정부가요, 가계 대출을 풀어줘요. LTV를 막 풀어주고 생애 최초 지금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면서 2009년도에 집값이 다시 급등하거든요. 근데 수요를 다 써니까, 그리고 가계대출이 더 늘 수 없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는 쉽게 말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우스 푸어 대책 내놔야 된다고 엄청 난리였어요. 그래서 하우스푸어가 생긴 거예요. 왜? 2009년도에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그게 2011년, 12년 이렇게 가면서 빚은 많이 냈는데 갚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면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요, 살 때 LTV 평균으로 해서 60%에서 70%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 가계소득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소득의 70%가 나가야 됩니다. 그럼 30%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진짜 말 그대로 하우스 푸어네요. 그렇죠.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주택 때문에 오히려 이 가게가 쪼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 집값이 조금 오르더라도 그게 과연 자산의 증식을 얘기하는 건가? 그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집은 쌀 때 사야 된다. 가격이 내려갈 때. 근데 가격이 내려가는 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2022년도에. 그런데 그때는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돼요. 사람들은 가격이 빠지면 안 사요. 계속 빠질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가격 그렇죠. 빠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죠. 바로 교수님이 얘기한 계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지금 그러면 가격이 오를 땐 왜 사냐면 계속 오를까 봐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되는 자산 시장은 없습니다. 우리 2부에 엔비디아 얘기할 건데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네. 전 주식도 분석하니까. 네. 엔비디아 계속 오릅니까? 아니죠. 내렸다 올랐다 하는 거죠. 계속이란 단어를 투자나 자산 시장에서는 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빼고 볼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타임은 어떤 타이밍이에요? 지금 부동산? 네, 부동산 시장. 당연히 이렇게 오르고 그 수요가 계속될 수 없으면 당연히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이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적정 수준에 오고 빚을 적게 일으킬 때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오는 거고 지금 시점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시점이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지금의 시점은 변동성이 큰 구간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고 하셨을 때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달 아니면 그 아니죠. 저희가 지금 4월, 7월까지 쫙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은 2021년부터 출발했어요. 그때부터. 2021년, 22년, 21년도에 급등했고요. 22년도에 급락했고요. 2023년도에 일종의 보합을 유지하다가 2023년도에 다시 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급락할 차례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이에요. 서울의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가요. 지금 월별로 2%로 하락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요. 월별로요? 예. 월별로 2%면은 1년 연간으로 하면 막 20몇 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요. 지금 주식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그런 그렇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반대로 뭐냐면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집 사는 게 무슨 진짜 엔비디아 주식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죠. 어려워졌네요. 그렇기 진짜.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 더 고민하시고. 집은 근데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평생 동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거기에 대출 조금 얹어가지고 사잖아요. 주식 살 때는 사실은 막 기업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위험하지만 들어가서 사는 거죠.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데. 다른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은. 왜냐하면 일생에 두세 번 선택해야 되는데 잘하면 한두 번. 그 일생의 선택을 잘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에요. 4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매입이 크게 증가해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선택하는 그러네요. 걸 첫 번째 집 사는 거. 집값의 70%를 대출받아서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선택을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운 거죠. 그분들이 2010년, 11년 그때 겪었던 것처럼 하우스 푸어 같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말씀드리면 이제 이미 집 사신 분들이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 여쭤보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샀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2022년도에 강남의 아파트가 30% 빠집니다. 아니 이건 팩트예요. 근데 왜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착각에 빠져 있냐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또 항상 우리는 서울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까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데 지금 지방은 어떤가요? 그 광역시나 지방은 다른 계속 지역- 빠진 상태로 거래도 안 좋고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이죠. 거 보세요. 지방은 계속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 기간을 지나면 지방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그래요? 네. 네. 어떤 지방 중에서 아무도 어떤 지방 곳들? 얘기하는 사람 없죠. 네, 지금 그 신문에도 안 나와요. 네, 그쵸. 서울, 뭐 강남. 근데 전 지금 많이 지방을 더 나와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내 집 마련할 때 시점이 네네. 이제 오고 있다. 예. 지역 중에서 어떤 지역들이 눈에 띄세요? 세종이요. 세종. 네. 세종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건 고점 대비해서 안 보고 거의 있었네. 30-40%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요? 네. 세종시에 네. 아파트값. 근데 한동안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가격이 빠지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세종시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변화의 신호입니다. 아, 낮은 가격에서 거래량 그렇죠. 증가하고 있고. 그건 뭐냐면 그 가격이 이후로 상승할 수 있다는 되게 중요한 신호예요. 아, 그래서 지금 세종시를 여러분들이 포탈에서 한번 쳐보세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아, 와, 제가 유일하게. 단독 공개네요. 네. 이광수 대표님.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면 뭐 집값 폭락론자다. 전 아니에요. 집값이 싸지면 사자. 내 집만 하자. 맞아. 그거거든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집 사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항상. 그렇죠. 내 집 마련하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지방을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아. 그런 관점에서. 세종시 말고 다른 광역시도 혹시 그런가요? 아직은 조금. 아, 세종시가 좀 가장 빨리 보이고요. 네네. 근데 조금 더 지표의 추세성은 봐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 증가가 3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집값은 빠지면서. 세종시에서. 교수님 한번 보세요. 모든 재화나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할까요? 일단 가격이 빠집니다. 일단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좋아하는 CEO가 사람들. 증가해요. 네네네. 근데 가격이 빠진다는 건 공급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쵸? 네네. 그래서 자산 시장이 가장 가격이 바닥이라는 건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할 때예요. 아, 그게 바닥이구나. 그렇겠네.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똑같구나. 네. 아. 이 다음 텀은 뭐냐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 팔 사람들은 다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산 시장에서 바닥이라는 정의를 꼭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바닥은 가격이 많이 빠진 게 바닥이 아니에요. 아, 그 뭐가 바닥이죠? 다음부터 오를 것이냐가 바닥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말이 주식 시장도 똑같습니다. 야, 많이 빠졌어. 사. 그런 친구들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아, 친구 중에 그런 얘기 하는 그건 바닥이 사람이 아니에요. 점검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그래서 샀더니 뭐가 있어요? 지하가 있어요. 왜 맨날 얘기하는 지하 2층, 3층, 지하 100층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건 뭐냐 이 얘기여야 되죠. 야, 이제부터 오를 것 같아. 아, 그렇죠.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가격 하락폭이 아니라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아, 근데 세종시가 그 두 가지를 그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지금, 있다. 충족하는 그런 신호가 오고 있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두 가지 헷갈려서 봤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올 때 항상 서울 집값 엄청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거래량도 늘고 있다 하는데 주어는 잘 안 봤어요, 사실. 거래량은 서울 거래량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전체 거래량이거나 그랬나 봐요. 그렇죠. 다른 거였나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신문이나 이렇게 기사들은 현상만 보도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신문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현상을 보도하고 밑에 전문가 말을 달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떤 전문가는 이걸 보고 네네네. 이제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문가들도요, 저희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건설사에 다니고 있는 전문가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거는 못하죠. 건설사들이 출자한 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게 뭐 주택산업협회 뭐 이런 곳들이죠. 전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예를 들면 중개업을 하는 분들의 말을 빌리면 그럼 그분들이 시장 가격 빠질 것 같아요. 엄청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이익 관계를 보셔야 된다. 그런데 저는요, 집값 빠진다고 해서 볼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아니, 집값 오른다고 해야 내가 집을 사놨으면 이익이 보는 거고. 그렇잖아요. 제가 중개업을 만약 한다면, 집값이 오른다면 거래가 활발해서 제가 돈을 집값이 빠진다고 해서 제가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없어요. 욕만 먹어요. 아니, 빠진다고 해서 빠졌는데 왜 저의 유일한 그 방향성은 뭐냐면 잘 맞췄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최대한 잘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게 진짜 독립적인 애널리스트의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모습인데 광수형 복덕방이 그걸 네.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정보를 드리는 거. 그렇죠. 뭐 거래를 주선하거나 이런 게 진짜 아니고. 맞추려는 노력을 네. 하는 리서치가 하고 싶다. 아. 갑자기 제 홍보를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이거는 꼭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어쨌든 했고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B컷이라고 그래서 0.5% 했고 뭐 또 할 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막 이렇게 좀 들끓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
금리나 이렇게 미국이 하면 한국도 따라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뭐 10월이다, 11월이다, 한국은행도 내릴 거다 이러는데 금리 인하면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출이 좀 는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미국의 주식시장도 썩 좋지 않아요. 금리 인하가 비컷이 됐는데도.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 인하를 왜 하고 있느냐 원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왜 해? 아, 경기가 안 좋아서 해요. 그런데 내가 회사 잘리고 경기가 안 좋은데 대출 받아서 집 산다고요? 이자 낮춰줬다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단선적으로 시장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럼 모두가 부자 됐죠. 그 금리 인하되면 대출 받아서 집 사면 누가 부자 안 됩니까? 그런데 경제나 자산시장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부자가 적은 겁니다.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이 적은 이유예요. 부동산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시장은 원인을 묻고 있어요. 금리 인하 왜 하고 있는데 니네 경기가 안 좋아할 것 같아서요. 실업자 증가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금리 인하되면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분석인지는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금리 인하되는데 주식시장이 막 다시 막 다우 엄청나게 오르고 S&P 오르고 한국의 코스피 막 오르고 삼성전자 이제 10만 원 가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대출 금리가 일정 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좀 쪼이라고 하니까 규제로 잠깐 조금 쪼이고 있긴 한데 은행들이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상품 팔려고 그래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늘고 이런 지역들이 있으면 그런 데는 수요자들이 몰리지 않을까요? 대출을 받아서 몰릴 수요를 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방을 보는 거예요. 돈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많이 떨어져서 거기는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있다. 수 있다. 아, 그러네. 그럼 금리 인하 효과는 전국적으로 뭐 다 오르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 꼭 새겨봐야 되겠는데요. 네. 전월세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사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또 만기 되면 옮겨야 되는 이런 사정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지금이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전망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전월세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물가 상승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본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거는 일종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기본 전제예요. 2022년도에 한국의 전세 가격이 급락하는데 그거는 아주 뭐랄까 일시적이고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은 오른다는 거죠. 근데 오른다는 거에 기본적으로 오른다는 거에 너무 침착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세 가격이 이제 최고점입니다. 이런 시기에 얘기를 듣고 심리가 동요돼서는 안 된다. 오르는 건 당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르는 폭이 중요한 거죠. 네. 그 오르는 폭은 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세 가격, 특히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세자금 대출이요. 100조 원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 중에서 굉장히 상당 부분이 대출로 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더 올려주려면 대출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네. 1억이 한계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반면에 월세의 거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올려주니까 이제 월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재 말씀대로. 그러면은 전세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과 2013년도에는 집값이 떨어진데 전세 가격은 올라요. 그건 왜 그렇죠? 그건 뭐냐면 아주 단편적으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럼 전세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상품의 가치를 생각할 때 그것의 가격이 오르면 그 판매 가격이 오르면 임대 가격도 오르잖아요. 네.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 임대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 원리는 아닌 거죠. 아니죠. 전제해야 될 거는 부동산은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가 별개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월세가 임대료가 오른다는 건 뭐냐면 사용이 가치가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투자 가치잖아요. 네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요.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어도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죠, 정확히. 그렇군요. 근데 네. 똑같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왜 주가는 안 올라? 네네네. 아니죠. 이거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냐나 적냐에 따라서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움직인다. 그렇죠. 아, 왜냐면 집의 프라이스와 네네. 임대 가격은 같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을 나 사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어. 아니면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 이런 분들이 전세를 볼 때는 전세 가격도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해 하실 필요는 없는 그건 거네요. 없죠. 그건 그런 기대를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 환경. 그러면 일단 전월세는 뭐 필요하다면 지금 계약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1월에 서울에 입주 물량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네네네. 경기도도 그렇고 네네. 이제 10월부터 네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 좀 장기 이사하면 또 4년 거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서 고려하셔야 된다. 지금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인과관계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매매 비율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갭 투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다른 말도 아니고요. 투자자들은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성남에 지금 당장 가보시면 오피스텔 가보시면요,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500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2억 원짜리 오피스텔 어떻게 500만 원? 전세가 1억 9,500이요. 전세 가율이 그럼 막 90 몇 %인데 네. 그러면? 그런데 왜 투자자들이 그걸 안 살까요? 50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데 네. 왜 안 살까요? 돈이 안 되니까. 아,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 오히려 전세가율이 낮은 것만 사요. 재건축이 될 만한 거. 전세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연마아파트는 전세 비율이 엄청 낮습니다. 네. 30-40%밖에 안 돼요. 20억짜리 집값이 전세가 6억, 7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네. 되니까. 근데 그런 집을 투자자들이 사요. 왜 살까요? 가격이 오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돈을 적게 쓰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나 투기하는 사람들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얘기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사실인 줄 알았는데 전세 가율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죠. 전세가율이 올라도요 돈이 안 된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왜 삽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아니 오늘 너무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 앞으로도 계속 좀 우리 집 사는데 가이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하나 네. 드렸으면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좀 서울 집값 같은 경우 좀 떨어지고 있다,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지방에 주목할 곳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요 시기 얼마나 갈까요? 그게 되게 어려운데 여기에서 그 시기를 결정하는 건 사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는 매물이 될 거예요. 근데 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봤더니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83,540건인데요. 네. 이게 불과 한 달 전에만 보다도 갑자기 4,000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놓은 물량인가요? 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잖아요. 아까처럼 심리 지수가 올라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팔아요? 그렇죠. 걷어들여야죠 오히려. 네네네. 그런데 오히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면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의 하락폭이 조금 더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매물의 양을 계속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매물을 좀 주시하면서 네. 조금 집값이 하락하면 이제 적당한 내가 살 집을 고르는 분이시라면 그렇죠. 거래량이 증가하는 곳에서 좀 생각을 해봐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지금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도착해 있으니까요. 곧 모시고 엔비디아, AMD의 그 젠슨왕, 리사수 CEO들이 다 대만 사람이고 사촌이라는 거 아셨어요? 그 이야기하고 대만 그 AI 반도체 업계의 대만 파워 그리고 AMD의 전망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오늘도 너무 좋은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선일보 조중동에서도 급격하게 정권에 대한 실망 또 그 뭔가 이렇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이 김 여사는 이란 반박을 받으면 말문이 막힐 때가 많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X팔리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쪽팔리는 일거 안 높아요. 쪽팔리는 심정이 됐다라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조중동의 변절, 조중동의 차가운 냉소가 지면에서 느껴지고 있고요. 이 문장이 딱 눈에 들었어요. 보수층이 이재명의 온갖 범죄 혐의 혀를 차다가도 네. 김 여사는? 네. 이라는 반박을 받으면 말문 막힐 때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은 이재명이 훨씬 더 문제가 많다라고 정권을 방어해 왔는데 이재명을 훨씬 넘어서는 살아있는 정권의 부패가 참 심각하다. 그래서 지지자들로선 속된 말로 X팔리는 심정이 된 것이다. 아. 이 문제 끝내주는 경제에서 오늘은 AMD라는 기업에 대해서 파고들 텐데요. AMD의 CEO인 리사 수하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왕하고 친척지간인 거 혹시 아셨어요?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 이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그 AMD CEO하고 엔비디아 CEO가 진짜 친척 관계예요? 네, 진짜 친척 관계입니다. 아. 또 생각보다 멀지도 않습니다. 오촌 관계죠. 오촌 관계? 아, 사촌인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네요. 네, 사촌은 오촌이면 아저씨 관계인데. 네, 그렇죠. 아.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 보여 갖고 그런데 이 실제로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뭐 한 10살도 차이 안 날 텐데. 그래도 이게 정확히는 6년 차인가 그렇죠. 6년 차이, 6살 차이. 그러니까 젠슨왕이 지금 젠슨 왕이 6살 위고 젠슨 왕이 제가 알기로 63년생인가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리사 수가 69년생인가 그래 갖고 이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촌수로 따져보면 5촌입니다. 오촌이면은 젠슨왕이 아저씨 뻘이겠네요. 그렇죠. 아저씨 뻘이죠.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이 두 명이 같이 자랐거나 그랬을까요? 근데 오촌이면 가까운데. 가까운 오촌도 있죠. 뭐 네. 주변 친척들 보시면은 오촌이라고 해서 다 어떤 경우들 그러니까 특히 부모님과 되게 가까운 사촌이면은 우리가 사촌지간도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촌 형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촌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좀 먼 친척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경우는 좀 먼 촌수는 오촌이지만 좀 멀어갖고 어렸을 땐 사실 몰랐다고 해요. 이 둘이 친척인지도 이런 친척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 업계에서 성공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사업 관계상 만나다 보니까 같은 대만 출신이신데 어디 출신이세요? 타이난 출신인데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도 원래 그쪽인데. 그래서 맞춰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우리가 친척이었다니 나중에 그렇게 이런 된 일이 있었다고 거예요? 합니다. 아니 근데 조금 신기한 게 이 두 분은 근데 이 두 분은 네. 본인들이 이민을 오신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 부모 때 이민? 때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렸을 때 이민을 왔기 때문에 본인들 어릴 때. 네, 대만에서 같이 자란 건 아니었고 아. 다들 어렸을 때 고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땐 교류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 완전 애기 때 온 건가요? 완전히 어렸을 때 이제 왔고요. 이게 재밌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이 사실 민족적으로 봤을 때 좀 복잡하잖아요. 네네네.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청나라나 그런 혼란한 시기에 넘어온 사람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국민당이 몰락하면서 그때 본토에서 많이 넘어오기도 했었고 네네. 이게 좀 복잡한데 대만에 보면은 그래서 대륙에서 넘어온 본성인들이 이 북쪽 타이베이 쪽에 많이 살고 이 원주민 가까운 쪽들이 남쪽에 많이 살거든요. 그 중에 이 타이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쪽에. 네네. 이 타이난 쪽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냐면은 혹시 객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는데. 네, 화교들 중에서 옛날부터 중국이 전쟁이 많았잖아요. 수많은 전란 속에서 원래 이 중원에 살던 사람들이 점점 전란을 피해서 이 남쪽으로 와갖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남아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홍콩이라든가 동남아 화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객가인이라고 합니다. 객가인. 네, 객가. 객가면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란 뜻인가요? 네, 그 객자 써갖고. 객자. 네, 그래서 영어로는 하카라고 하죠. 이 객가인들이 많이 몰려 살던 타이난이고 이 리사수와 젠슨왕 집안이 다 이 객가 쪽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모계 쪽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요. 리사수의 어머니의 고종 사촌이 젠슨왕입니다. 어머니의 고종 사촌. 네, 리사스의 고종 사촌이 좀 멀게 느껴진다. 네, 약간 멀게 느껴지만 그러니까 리사스의 어머니가 우리나라 나시죠. 나시인데 이 러시가 그 집
타이난 쪽에서 되게 유명한 객가 집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젠슨 왕의 이제 어머니도 러시고 그리고 리사스의 어머니도 러시라서 그 모계 쪽으로 사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비슷한 집안이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면 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뭐 그런 거는 그러지 아닌가요? 않았어요. 경로가 좀 달라갔고 그리고 이 젠슨 왕의 그러니까 젠슨 왕의 선조분들이랑 이쪽이랑 촌수는 사촌밖에 안 되지만은 약간 좀 나이터울이 있는 쪽이어갖고 젠슨 왕 같은 경우는 이민을 어느 쪽으로 갔냐면은 서부로 갔습니다. 이 서부 쪽으로 가고 어렸을 때 이 또 리사수 집안은 동쪽 뉴욕 쪽으로 아예 가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동부 서부에서 거기 뭐 각자 터 잡기도 바빠갖고 네네.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리사수는 어렸을 때서부터 가갖고 완전히 그냥 거의 미국 사람처럼 이제 커오면서 어렸을 때서부터 굉장히 영재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리사수가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면은 브롱스 과학고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엄청 좋은 학교 아니에요? 브롱스? 엄청 좋은 학교입니다. 뉴욕에 있는 데죠? 네, 뉴욕의 브롱스 과학고라고 여기는 고등학교에서 배출한 이 노벨상 수상자가 9명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네. 와. 그래서 미국 물리학회에서 우리 학회 발전에 큰 공헌을 세웠다고 감사패까지 줄 정도로 유명한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과학고인데요. 여길 나오고서 MIT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MIT에서 학석 박사를 다 MIT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특이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원래 같은 학교 나온 사람 박사과정을 잘 안 뽑아주던데. 웬만하면 안 그런데 네. 정말 뛰어나서 야 정말 놓치기 아까운 인재다라는 경우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리사수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리사수는 완전 엄친딸이었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로 따지면은 뭐 뉴욕이니까 뭐 서울 사람인데 서울로 이민 온 사람인데 거기서 제일 좋은 과학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맞아요. 카이스트 진학해서 학부부터 박사까지 다 한 그렇죠. 이런 사람이네요. 맞아요. 최 박사님 혹시 저는 리사수한테 좀 약간 못 미치는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묘사한 데는 맞죠?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고 반면에 젠슨 왕은 되게 평범했어요. 젠슨 왕은 이 오리건 쪽에서 컸는데 고등학교는 또 켄터키에서 잠깐 나왔다가 뭐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석사까지만 또 공부했습니다. 오리건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뭐 물론 나쁘진 않은 학교지만은 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석사까지만 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찍부터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박사 학위는 안 했군요. 네. 젠슨왕 그러니까 사업가로 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둘이 진짜 한참 나이 먹어서야 업계에서 꽤 자리를 잡은 다음에야 둘이 친척인지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성공한 건 아닌 거라는 거 알겠는데 어쨌든 네. 궁금한 점은 있어요. 지난번에 TSMC 그 영상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밌는데 TSMC 이야기 하시면서 TSMC의 엄청난 이 기술력과 이 그런 뿌리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도 대만이잖아요. 그렇죠. 리사수도 대만, AMD, 젠슨황 대만, 엔비디아. 지금 뭐 AI 반도체 또는 더 넓히면 반도체하고 뭐 컴퓨터, 프로세서, CPU 이런데 다 대만계가 장악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뭐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실 우리가 중국계 파워들, 지금 뭐 실리콘밸리의 인도계 파워와 중국계 파워가 굉장하다는 건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뭐 인도계가 특히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게 유명하죠. 뭐 중국계도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앞서서 저희가 뭐 리사수와 젠슨 왕이 다 어렸을 때 이민 왔다는 얘기처럼 대만도 이 2차 세계대전 뒤에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이민을 많이 왔어요. 그리고 또 마침 그 중국계 이민은 이미 역사가 남북전쟁 직후부터 대륙횡단 철도 놓을 때부터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중국은 사람들이 아무 동포들이 없는 데 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무래도 미리 동포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데라고 하면은 차이나타운에 일단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면은 자리 잡을 수 있겠지.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듯이 그런 생각을 갖고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죠. 근데 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학계에서도 당연히 뭐 중국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먼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 제자로 중국계 학생들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또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랑은 또 다른 것이 상인 기질이 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내가 공부만 해서 돌아갈 게 아니라 여기서 사업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사업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특히 대만 사람들이 많이 한 것이 이 컴퓨터 관련된 PC 관련된 사업들을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관계가 생겨났죠. 아, 그렇군요.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게 잘 되려면은 역시 브레인들이 딱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이 대만의 TSMC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UC 버클리의 후젠민 교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후젠민 교수가 뭐 대통령이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 1980년대에 그렇죠. 저기 자료 화면에 나오듯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저 굉장히 기술 혁신 메달, 과학 기술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 중에 하나인 저걸 받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양반이 이 1980년대 오늘날의 이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 되는 핀팻 기술을 갖다가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본인이 여러 실용화에도 관심을 갖고 또 대만계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대만계 그래서 제자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너는 고국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하고 또 대만에 귀국한 그래서 TSMC에서 일한 제자들이 선생님 이거는 좀 잘 안 풀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또 2000년대 초반에 CTO로 몇 년 가면서 직접 본인이 굉장히 열성을 갖고 지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네네. 네, 그게 한 2001년에서 2004년 정도인데 바로 그때가 그전엔 사실 TSMC가 인텔이나 이런 선진 반도체 기업에 비하면은 공정 기술이 많이 뒤떨어졌었어요. 근데 딱 그 21세기로 넘어오는 그 딱 그 시점에 얘네가 그때 따라잡은 거거든요. 아. 그때 딱 추월하면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거의 인텔과 대등한 수준에 올라서고 그 뒤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면서 지금은 인텔도 TSMC에 가서 제조를 맡겨야 될 정도의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호재민 교수가 TSMC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네, 그 이전부터 기술력 이미 형성이 제자들을 많이 보내갖고 아. 거기서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TSMC에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R&D 6기사, 연발 6기사라고 하는 6기사 네, 6명. 6명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핵심, 네, 역시 자료화면에 나오는 저분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TSMC는 물론 지금 세계 반도체 파운더리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아. 저분들이 제일 많이 활약한 게 2000년 전후에 그때 130나노 공정 때 TSMC가 드디어 최선단 공정에 올라서고 그때부터 역전의 계기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걸 만든 주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파운더리에선 저렇게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미 PC 업계에 우리 옛날부터 대만 부품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네, 대만 뭐 다들 메인보드나 이런 것들 다 그런 데서 대만제 우리 썼듯이 그런 걸 만들던 사업가들 그리고 리사 수나 젠스왕처럼 아예 본토로 미국으로 넘어와서 거기서부터 착 터전을 잡아가고 있던 사업가들이 이제 드디어 큰 물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와서 더 위력을 지금 떨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20년 좀 넘는 25년? 됐죠. 아, 더 된 건가요? 거의 한 50년을 봐야 됩니다. 50년. 네. 아. 모리스 창하고 모리스 창은 사실 대만 출신은 아니고 원래 중국 본토 출신이죠. 아. 그분은 굉장히 나이가 뭐 거의 90대이기 때문에 네. 그분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풍파를 맞아서 그때 전쟁을 피해서 피해 오다가 50년대 미국에서 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초기에 중요한 미국 반도체 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거기서 공정 엔지니어 하시면서 기술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임원 같은 거 하시고 70년대 그때 이제 대만에서 아. 우리 대만을 도와줄 중국계 어디 뛰어난 엔지니어 사업가 없나 그때 마찬가지죠. 대만이 그 당시에 70년대 기술 우리도 경제 개발을 더 하기 위해서는 고도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찾아다닌 브레인들이 중국계 브레인들을 찾아 헤맨 것이고 네네. 그때 영입하게 된 것이 모리스 창이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버클리에서 공부하고 있던 첸밍. 네. 후젠민 교수가 후젠민 교수가 직접적으로는 TSMC 발전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이고요. 네. 근데 그 이전에도 이미 이 모리스 창을 비롯한 수많은 중국계 과학자들이 이 미국의 털을 잡고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그들이 공산 중국은 싫어. 우리는 대만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이제 그 전부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대만의 산업이 발전하고 지금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육성되고 지금도 업계 곳곳에 R&D부터 실제 비즈니스까지 쫙 포진해서 이들이 음향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와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음향으로 작용하면서 젠슨 황이나 리사수 같은 지금의 AI 반도체 업계의 리더들이 그렇죠. 등장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핵심인 오늘 또 파봐야 되는 AMD의 리사스와 AMD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AMD 네. 요즘 주목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인텔이 좀 무너지는 네, 상황이 최근에 되면서 특히 많이 AMD가 그런 것 같아요. 파운드리에서 크게 삐끗하면서 뭐 AMD가 더더욱 반사 이익을 많이 받고 인텔이 있죠. 파운드리 지금 포기하는 과정으로 가고 네. 있죠. 아. 근데 뭐 이걸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옛날부터 그래도 이 업계를 봐보신 분들이라면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실 겁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네. 한 20년 전은 무슨 20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AMD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그렇죠. 네, AMD는 이 인텔 짝퉁 만드는 회사고 싸구려 회사인데. 네, 거의 뭐 그런 굉장히 이미지도 안 좋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미 인텔을 초월한 지 오래입니다. 아, 그러게요. 그게 네. 지금 지난번에 또 한번 정리도 해주셨는데 네. AMD 영상도 보시면 또 자세히 있습니다. 근데 AMD가 인텔하고 경쟁자로 떠오르게 된 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AMD가 사실 업력이 굉장히 긴데요. AMD가 우리가 그래서 좀 나중에 등장한 듣보잡 회사가 아닌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1960년대 세워졌습니다. 69년인가 세워졌어요. 이 미국의 선구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60년대 초반에, 50년대 말과 60년대 초반에 세워졌으니까 그렇게 뒤지지 않아요. 굉장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얘네들도 주력 제품이 메모리 칩이었어요. 메모리 반도체였고, 원래 인텔도 CPU 전에 메모리 반도체였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텔의 사업 모델을 쫓아갔죠. 그리고 인력도 되게 비슷해요. 인력도 원래 AMD 설립한 사람이 제리 샌더스라고 굉장히 샌더스. 네, 제리 샌더스는 이 R&D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반도체 마케팅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 반도체 이 초창기 우리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이 모토로라, 페어차일드 세마이컨덕터 이런 데들이 있는데 네. 이런 데서 활약을 했습니다. 아. 특히 페어차일드가 미국 반도체 초기 쌍벽 업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세일즈맨으로 승승장구해서 크게 올라갔습니다. 아, 반도체 영업에 아주 엄청 잘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분 보면은 이 삼성전자 이거 최지성 그 부회장님이 생각나는데 네. 딴 회장님들은 주로 R&D 쪽에서 큰 분들인데 최지성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영업 쪽에서 승승장구했잖아요. 아. 이분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 페어차일드가 60년대 말에 요 당시에 내용을 겪어요. 그 당시 CEO가 좀 약간 브루털한 스타일이어서 많은 내용을 겪고서 그 당시에 좀 스톡 옵션도 잘 안 주고 해서 많은 인력들이 떠났는데 그때 퇴사 열풍이 불 때 이 사람도 나가면서 엔지니어들이 샌더스 우리 같이 한번 회사 차려보지 않을래요? 당신이 도와주면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나와서 만든 게 AMD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을 사장으로 추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텔과 비슷한 궤적을 가면서도 이미지가 좀 달랐어요. 인텔은 그야말로 기술로 승부하는 회사. 그러게요. 거기는 뭐 무어의 법칙을 선도하면서 찐 기술의 첨단 기술의 인텔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AMD는 영업 잘해서 먹고 사는 회사.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면에서 아주 못한 건 아닌데 뭔가 좀 일만큼에도 막 부풀려 갖고 우리가 이래저래서 인텔보다 좋아요. 막 선전해 갖고 인텔보다 기술력이 한 반보 정도 떨어지는데 영업으로 마켓쉐어 뭐 그럭저럭 유지하는 회사 뭐 이런 이미지가 꽤 강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초기부터 AMD가 생산을 한 거죠? 그렇죠. 영업만 한 건 아니고. 이 당시엔 파운드리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체 생산을 했습니다. 아, 자기들이 반도체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종합 반도체 기업이었죠. 그렇게 해온 거고. 근데 그러면은 초기에는 기술력이 사실 인텔한테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을 텐데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아니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기술이 이 인텔 쪽이 계속 치고 나가면서 확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샌더스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영업 쪽에 중심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효율이나 그런 거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R&D에 좀 덜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인텔이 좀 기술적으로 더 견고한 이미지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텔이 그 다음에 엄청나게 치고 나가게 된 것이 결국에 80년대 PC 열풍을 잘 타서였죠. AMD가 인텔이 치고 나간 게 네. 인텔 인사이드라고 붙이고 막 맞습니다. PC 팔 때. AMD도 인텔이 초기에 뭐 8088 이런 CPU 만들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만드니까 우리도 따라해야지 라고 하면서 역시 75년부터 얘네도 마이크로 프로세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AMD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인텔이 호황의 계기를 맞게 된 게 그 IBM PC의 등장이었죠. 그때 IBM PC가 인텔 CPU를 딱 채용을 하면서 인텔이 그 PC발 시장 폭발의 수혜를 받아갖고 그때 인텔이 확 크게 됐고 AMD 입장에선 그런 거대 고객을 못 잡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든 여기 올라타야지 라고 하면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막 이제 간 겁니다. 와, 진짜 역사 속의 얘기네요. 네. 저의 첫 번째 컴퓨터 애플이었고 두 번째 컴퓨터 IBM이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되게 비슷할 겁니다. 그 당시. 근데 그래갖고 AMD가 이때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얍삽한 이런 수를 씁니다. 어떻게 해요? IBM PC가 인텔 CPU를 이게 채용을 했을 때 IBM PC가 좀 시장이 작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거의 컴퓨터 시장을 이게 메인스트림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CPU를 인텔에서만 공급받으면은 독점 이슈에 걸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도 야 이건 너무 커지다가는 요즘 엔비디아도 사실 원래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은 반독점 당국에서 이제 너무 MS가 커지니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당시에 갑자기 인텔이 이렇게 시장이 커져버리니까 인텔에서도 이거 반독점 걸리지 않을까 고민이었는데 이때 AMD가 손을 내밀죠.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기술 라이센스를 줘갖고 우리도 같이 생산하게 해주라. 네네네. 그러면은 뭐 독점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 아. 그래서 이제 AMD가 여기 이 시장에 올라탑니다. 근데 지금 인텔에서 일하는 분들이, 오래 일한 분들이 보면은 진짜 황당한 상황이겠어요. 맞아요. 근데 AMD가 지금 뒤집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전이 시작된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은 사실 만년 2등 기업이었죠. 2등인데 한참 뒤떨어지는 2등 기업.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 AMD가 원래는 자체 생산 시설에 대한 이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까 그 샌더스가 원래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Real men have fabs. 그래갖고 진짜 사나이라면은 생산 팹을 가져야지. 공장이 있어야지. 공장이 있어야지. 공장 없이 무슨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 설계만 하고 이거는 라고 하면서 남자가 아니야. 이런. 맞아요. 끝까지 옛날 이제 사람이네. 하고 있었는데 샌더스가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퇴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다 보니 이 후임자들이 우리 더 이상 팹에서 경쟁력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똑같이 있어도 인텔이 그 당시 세계 최첨단 공정을 선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계도 해도 AMD 칩이 잘 안 나오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받고 있었죠. 이건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우리 생산은 마침 요즘 파운더리업이 뜨고 있으니까 파운더리로 넘어가자. 우린 생산을 포기하자. 그런 결정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합니다. 2000년대 초반. 그럼 그때 TSMC에 넘긴 건가요? 그 당시 처음부터 넘긴 건 아니었고요. AMD가 갖고 있던 이 제조 부문을 분사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지금도 있는 글로벌 파운더리 GF라는 회사입니다. 이 글로벌 파운더리가 지금도 파운더리 업계에서 한 5위 정도, 근데 좀 많이 뒤처지는 5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보다도 뒤처집니다. 삼성이 한 점유율 10% 정도 내외라고 하면 글로벌 파운더리랑 지금 대만의 UMC랑 중국의 SMIC가 대략 한 5% 정도씩 나눠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글로벌 파운더리를 분사시키고 당연히 처음에는 우리 자식 떼어 내보낸 거니까 거기다가 또 물량을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첨단 CPU는 TSMC에게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반전의 계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2000년대 초반부터 TSMC의 파운드의 경쟁력이 확 올라가면서 인텔에 못지않은 좋은 CPU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AMD가 설계 역량은 똑같아도 생산 능력이 부족해갖고 좋은 칩을 못 만들었는데 이걸 TSMC한테 맡기니까 이 생산 기술이 대등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전의 계기가 조금씩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이 생산 부분을 떼내니까 투자에도 훨씬 자유로운 겁니다. 그전에는 원래 이 공정 투자, 캐펙스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맞아요. R&D 투자가 그만큼 또
거기에 밀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떼버리니까 그만큼을 R&D에 더 집중하면서 기술력 향상에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이게 근데 지금 다 리사수가 등장하기 전인 거죠? 전입니다. 아, 2000년 초반이었고. 네. 그런데 딱 이때부터 이것만 갖고는 또 한계가 있었어요. 아,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조정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등장한 구원 투수가 바로 리사수였죠. 아, 드디어 천재를 영입하게 되는군요, CEO로. 맞습니다. 근데 리사수가 MIT에서 박사까지 받고 그 다음에 한 1995년인가 업계로 나왔는데 처음에 나온 데는 IBM이었습니다. IBM에서 이분이 거기서도 중요한 업적을 냈는데 뭐냐면은 반도체 칩이 이 예전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요 배선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요. 알루미늄은 전도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왜 알루미늄 쓰지라고 했는데 그 당시엔 구리를 썼을 때 요게 불순물 컨트롤이 안 돼갖고 자꾸 이게 칩이 망가져서 알루미늄을 썼거든요. 근데 리사수가 IBM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 구리를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다 구리를 씁니다. 그래갖고 이때 IBM에서 히트를 쳐갖고 IBM에서 이때 리사수가 쫙쫙 승승장구하면서 고위 임원에 오르게 됩니다. 아, 밑에서부터 올라갔군요. 처음부터 CEO로 영입된 건 아니고. 그렇죠. 아, 당연히 뭐 처음에는 그냥 일반 R&D 박사였는데 네, 네. 아무도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다가 성공리에 몇 개 끌어내니까 야, 너 진짜 인재구나 하면서 예, 그때부터 막 기술 임원으로 예, 쭉쭉 올라간 거죠. 그게 2012년인가요? 2010년대 초반인가요? 그게 1999년 아, 99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리사수가 들어온 것은 업계에 들어온 거는 아, 그러면서 업계에 이제 들어온 거. 거기서 한 10년 동안 IBM이나 이런 데서 일하면서 이 업력을 다양하게 쌓은 거죠. 그러니까 아. 칩의 배선 기술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당연히 전자공학 출신이니까 회로 부분까지 아, 쫙 통달하는 이런 기술 업력을 갖게 된 겁니다. 통달한 상태에서 AMD로 그렇죠. 영입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서 IBM에서 또 이 양반이 본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 IBM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그런 쪽이랑 같이 일한 데가 어디냐면은 이 소니랑 같이 일을 했어요. 소니요. 소니가 그 당시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플레이스테이션 3에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린 전용 CPU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개발했는데 그때 이 개발에도 같이 일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리사수가 이때 뭘 느끼게 됐냐면은 야, 이거 시장도 만만치 않은데 미래는 아. PC 외에도 이런 게임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기들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구나. 이걸 그때 사업적으로도 본 겁니다. 와, 그게 GPU와 AI 반도체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사수가 그 이전 AMD CEO로 오기 전에 반도체 업계 전반에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완숙하고 아주 엑스퍼트고 사업적으로도 넓은 시야를 갖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리사수가 들어왔을 때 AMD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구원투수라고 그때가 하셔서. 2012년인데 네. 처음부터 CEO로는 아니었고요. 그때 아마 CTO로 들어왔나 CBO로 들어왔나 막 그랬을 텐데 그때가 AMD 암흑기의 절정이었습니다. 네. AMD가 그 당시 내놓는 것마다 망작이어갖고 그 당시가 기억하는 게 요 CPU 아키텍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 네. 코드명이 불도저였는데 불도저 이름에 걸맞긴커녕 그래서 그 당시 FX 뭐뭐뭐한 FX 시리즈 아. CPU를 내놨는데 네. 그때가 정말 커뮤니티에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던 시기였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걸 내고서도 팔아먹으려고 하냐. 아, 저 그 그랬군요. 당시만 정말 해도 이 AMD 정말 쓰레기라고 그랬다 보니까 이젠 바닥을 뚫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곧 있으면 지옥 가겠구나. 그런 얘기 좀 많이 그런 들었습니다. 상황이었어요. 네. 리사수가 와서 그걸 반전을 시킨 건가요? 그렇습니다. 리사수가 이때 딱 와서 본 게 그때는 리사수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죠.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계기들을 마련해요. 리사수가 본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 AMD의 핵심 사업은 역시 PC용 CPU, 인텔 짝퉁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질퍽하게 해야 되냐. 여기서 했으니까 만년 2등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 경험했던 게임기라든가 다른 용도의 우리 프로세서를 한번 뚫어보자. 그거는 우리 기술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공략한 게 뭐냐면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4랑 또 MS에서도 엑스박스를 해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용 CPU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쪽을 먼저 뚫었어요. 아. 그러면서 그땐 인텔 같은 경우는 에이 뭐 이런 시장이 뭐 재미가 있겠어 하면서 관심을 안 가질 때 네. AMD가 우리가 해줄게.
우리 같이 전 직장에서 해봤잖아. 네. 그 인맥을 쫙 뜯어갖고 AMD가 여기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그 사업 다각화가 자연스럽게 됐어요. 아. 그전에는 PC 시장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회사였는데 일사수가 CEO 취임하기 전 2015년인데 그전 3년 동안에 이 비중을 60%로 낮춥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딴 시장에서 개척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딱 그리고서 성과를 올리니까 이사회에서 역시 리사수 CEO 하시오 이렇게 맡긴 겁니다. 아. 그때부터 리사수가 딱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AMD를 반전시켜야 될까 거기서 한 게 PC용 CPU는 미래가 아니다. PC용 CPU는 앞으로 수요가 물론 성장은 하겠지만 성장률이 정체될 것이다. 우리는 인텔이 강구하고 있던 다른 부분을 굉장히 노려야 된다. 그래서 이때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용 CPU,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CPU, 그리고 게임용 CPU, 그리고 미래는 고성능 컴퓨팅의 시대다. 이것과 관련된 전문 CPU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에 투자를 합니다.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그러네요. 지금 딱 각광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네요. 해안이 있었던 거예요. AI 반도체의 서막을 연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읽은 거죠. 물론 뭐 그 시장을 지금 다 장악하지 못했지만은 네네네. 그쪽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인텔이 관심을 안 가지는 그쪽에 더 집중을 하자라고 그때부터 막 달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본업에도 그렇다고 해서 이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죠. 네네. PC CPU에서도 반전을 노리자. 그러면서 아키텍처를 다시 설계했는데 그 유명한 아키텍처가 바로 젠 아키텍처입니다. 젠. 네. 절치부심을 해갖고 이 양반이 그래서 젠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2017년 CEO 취임한 지 2년 뒤부터 그 유명한 라이젠 CPU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라이젠. 네. 그게 지금 PC 시장에서 이렇게 핫한 제품이죠. 그 조립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핫하죠. 맞습니다.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엄청 싸. 이런 그렇죠. 거였잖아요. 2017년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 게 AMD에서 라이젠 내놨대. 이거 괜찮을까? 다들 반신반의하면서 해봤는데 웬걸 리뷰를 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싸고 가성비 값 이게 쫙 나오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인텔 거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텔이 마침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인텔 아키텍처가 브로드웰이었거든요. 지금 이 엔비디아 차기작이 브로드웰인데 네네네. 그때 인텔도 브로드웰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었나요? 네, 한참 전에 인텔이 먼저 썼었어요. 네. 근데 그때 브로드웰 CPU가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설계 미스가 있어갖고 인텔이 안 좋은데 갑자기 라이젠이 그거에 비교가 되게 딱 치고 나가니까 이때서부터 성능에 민감한 뭐 이런 브랜드보다는 성능이 최우선인 사람들부터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라이젠이 쭉쭉쭉 치고 나갔죠. 젠이 더 나은 점은 어떤 면이었어요? 아까 드린 것처럼 인텔이 여러 가지 코어도 훨씬 많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벤치마킹을 해보면은 여러 부분에서 병목적인 부분들에서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왔는데 가격은 또 싸니까. 네네네. 인텔 CPU가 그 당시 뭐 한 3,40만 원 했다면 AMD CPU 라이젠은 2,30만 원이면 샀으니까 그 굉장히 가성비 CPU로 이름을 알렸죠. 지난번에 엔비디아의 신형 칩 이야기하면서 이 칩 구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많이 또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치? 브로드웰 관련해서. 그렇죠. 브로드웰 가면서 칩 두 개를 붙이는 이걸 칩넷 구조라고 하는데 AMD가 이 라이젠을 도입하면서 또 이 칩넷 디자인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칩넷 기술을 원래 예전부터 많은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이걸 미래는 이렇게 갈 것이다. 작은 요 칩들 갖다가 붙여갖고 하나의 큰 칩으로 만드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칩넷 기술을 갖다가 결국에 지금 HBM도 다 이런 칩넷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 브로드웰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 칩넷을 갖다가 AMD가 이 당시에 CPU 시장에도 도입을 합니다. 이거는 라이젠부터 도입한 건 아니고 이때 AMD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용 서버 CPU에 굉장히 역점을 두는데 그러면서 에픽 CPU를 이 서버용 라인업으로 내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에픽 CPU에 이 칩넷 디자인을 먼저 도입합니다. 그때가 아마 네이플이었나 그렇습니다. 그때가 14나노 공정일 때인데
그때 이 칩넷 4개를 붙여갖고 이걸 만들어서 서버용으로 공급했는데 이것도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당연히 서버용으로도 인텔 CPU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AMD 써보니까 좋네 이거 성능 괜찮다. 그러니 뭐 특히 데이터 센터가 무슨 브랜드 신경 쓸 일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성능 좋으면 관리 잘 되면 됐지. 그러네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2017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딱 충격을 줬는데 네.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 동안인데요. 한 7년 정도 만에 인텔을 완전히 뒤집는 걸 넘어서서 인텔은 이제 사업 거의 포기하는 데까지 그렇습니다. 가는 굉장한 역전을 이뤘네요. 그 당시가 진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AMD 같은 경우는 이 생산 부문을 팹을 갖다가 떼어내고 완전히 이제 TSMC와 GF에 맡기는 쪽으로 완전히 이제 팹리스로 넘어가는 그 시기. 그러면서 이제 R&D에만 전력하면 되던 그 시기에 이 훌륭한 젠 아키텍처를 내놓으면서 훌륭한 제품들을 내놓고 반면 인텔은 그 당시부터가 이제 공정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갖고 발목이 잡히기 시작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 결함 뭐 이슈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TSMC의 생산 기술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계를 잘하더라도 인텔 그 팹에서 그만큼 못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분한 성능이 안 되고 이게 레가시의 발목이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역전의 계기가 확 마련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기세를 몰아서 AI 반도체. 네. 지금은 이제 전망을 해보자면 AI 반도체 전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독보적이잖아요. 여기도 AMD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AMD의 뿌리에 있어 또 중요한 회사가 아까 2000년대 이 사업 조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인수한 회사가 바로 유명한 캐나다의 ATI입니다. ATI는 옛날 엔비디아 꼬꼬마 시절에 그 당시 굉장히 그래픽 카드 업계에서 핵심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AMD가 그 당시에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ATI부터 내려오던 중요한 GPU 설계 기술을 이 AMD는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C용, 서버용 등등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보면서 얘들이 CPU나 GPU 다방면의 기술을 다 착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엔비디아만큼 부족한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핵심 경쟁력은 쿠다 생태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쿠다 생태계 같은 그런 완전히 뒤에 개발단까지 가는 이런 충실한 생태계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좀 미흡한 점은 있지만은 적어도 이런 하드웨어 요소 기술에서 엔비디아에 필적할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AMD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지금 기선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잡혀 있으니 약간 좀 후발주자로서 미흡하긴 하지만은 역시 사람들이 믿는 거는 젠슨 왕의 오촌 리사수는 지금 경력을 보시면은 너무 화려합니다. 리사수가 들어가서 평정하지 못한 부분이 없어요. 지금 다 승승장구 해왔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다. 결국 리사수는 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도. 엄마 친구 딸 리사수 박사님 해낼 네. 것인가. 근데 리사수 박사도 이제 연세가 꽤 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많진 않습니다. 69년생이니까 뭐 지금 69년생? 55세? 아직 한참이네. 네, 55세니까 지금 젠슨 양도 60 젠슨 넘었지만 왕은 되게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젠슨 양이 61, 62 그 정도 됐는데 그렇군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앞으로 한 5, 6년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또 지금까지 실적도 좋으니까 이사회에서 놔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5, 6년이면은 제가 지난번 엔비디아의 우위가 3년은 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3년 뒤는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3년 뒤는 리사수의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리사수가 근데 사실 CPU도 그렇잖아요. 인텔이 지금 점유율은 높지만은 존재감은 AMD가 그래도 못지않게 크듯이 그때도 점유율은 역시 엔비디아가 1위겠죠. 하지만 존재감 면에서 엔비디아의 못지않은 2위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은근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위치에 엔비디아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엄청 네. 옛날 기업 돼가지고. 10년 뒤는 보장을 못하지만 어쨌건 3년 뒤에 지금 인텔만큼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그간의 수많은 역사를 써왔던 리사수의 저력과 또 리사수가 무서운 점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지금 인텔이 계속 지금까지 헤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을 정확히 모르는 이 경영인이 맡아오면서 삐끗했다는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너무 기술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고집하다가 이 방향을 놓쳤다는 게 있는데, 리사수는 아까 경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에 대한 이해도 깊고 사업에 대한 시야도 굉장히 좀 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비한 분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끌어가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야. 정말 저는 이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합니다. 저 최승병 박사님 흥분하신 거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리사수 박사님 응원합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꼭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몇 년 전부터 리사수 다른 계기로 찾아보게 되면서 이 양반은 정말 이분이 은퇴할 때까지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켜보아야 할 CEO 리사수,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대만계 네트워크, 이거 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고요. 근데 내일 오전 11시에는 제가 진행 안 하고요.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가 대신 진행하실 겁니다. 저는 컨퍼런스 때문에 출장 가야 돼서 제주도 다녀올게요. 그래서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볼 테니까 여러분들 라이브로 같이 봐주시고요. 너무 잘하면 제주도에 눌러 앉을까 봐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꼭 봐주시고요. 저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배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11시에 라이브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병 박사님과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